자, 소방학개론 당금질 복습 테스트 제 4회차입니다. 4주차고요. 시험 범위, 진도 범위 자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온도 및 열에 관한 용어 여기까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또 뭐 빈칸도 확인해 보고요. 빈칸에 뭐 조금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해 보는데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1번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잠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상태 변화 없이 열을 온도 변화시키는 거니까 현열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 숫자 273이니까요. 자, 4번 중성되죠. 그리고 제가 빠르게 눈으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유입돼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얘는 굴뚝 효과를 얘기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감광계수법이겠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 요것 때문에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8번 25ppm이고 냉동창고 뭐더라도 암모니아란 거 아시겠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정린인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연소면 오산화인이 생기는데 해설지 보면은 P4O10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그냥 P2O5로 써도 무방합니다. 둘 다 혼용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 색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혼합기체의 연소 하한계, 11번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심화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조금 먼저 끼어들었네요. 각 기체의 부피와 각각의 연소 한계를 활용해서 이게 르샤틀리에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죠. 자, 12번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가 1.2에서 44인데 얘가 이황화탄소죠. 원래 뭐 원칙적으로 이 아이들 자체가 존재할 때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진 않고 상온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약간의 열을 가하거나 증발력이 워낙 좋아서 연소 범위를 할 때는 그냥 기체로서 보고 우리가, 왜냐면 연소 범위 자체가 기체, 가스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라는 부분이 액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 그쵸, 뭐 산화물을 생성하지만은 발열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흡열 반응하는 물질을 말하겠죠. 여기서 원하는 것은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 분자가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H2를 보시면 되죠. H2 안에는 원자수가 H2개, O 하나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3개가 될 거고요. 원소는 종류를 뜻하니까 수소라는 원소하고 산소라는 원소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식 문제 넘어가고요. OX도 좀 점검할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절대 온도 어느 점을 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섭씨 온도에 대한 얘기죠. 섭씨 온도에 대한 얘기고.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영하 273도를 0으로 잡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중성되는 계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계구부는 공기 유입과 공기 환기 2가지를 다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주로 보는 것은 공기 환기 또는 연기 환기를 보기 때문에 계구부의 크기가 높고 그 다음에 위치가 높고 크기가 클수록 중성되는 위로 더 올라간다. 잘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보고 있죠. 물론 뒤에 또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뜨거워진 연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공기에 의한 부력으로 하강이 아니죠. 상승이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역굴뚝 효과는 실내가 온도가 낮고 실외가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실내 화재가 일어나면 실내가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온도가 높으면 역굴뚝 효과는 발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연기의 수평 이동 속도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얼마를 잡는다고요? 1m/s 잡습니다. 0.5에서 1이지만은 수직 이동 속도는 2에서 보통 3m/s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느리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넘어가면은, 자, 연기 구성에서는요, 액체 또는 고체 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액체, 고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가 돼 있고요.
하루에 8시간 작업에 노출되는 유해 물질의 평균 농도의 독성을 구분하는 것은 LCO50이 아니죠. 예, TLV 또 TWA 이렇게 하고요. LCO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해 물질의 독성 농도의 독성 구분하는 것은 자, 독성이 아니고 독성 가스, 맹독성 가스, 무독성 가스로 분류하는 것이고 8시간 작업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공간 내에서 생물들이 지금 동물이죠. 동물이 50%가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LCO50을 쓰지 않습니다. 자, 불화수소군요. 예, 담배포까지는 않네. 예, 불화수소의 허용량은 3ppm이고요. 자극성 냄새가 나며 모래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죠? 이게 동그라미 잘못 치고 있네요. 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감광계수가 1.0일 때를 얘기를 하네요. 감광계수 1.0일 때 가시거리는 1.2에서 2m고 거의 앞에 이 정도는 그쵸. 예, 1m 정도 그러면 거의 앞에 보자. 우리 순서대로는 이렇게 했죠. 0.1, 0.3, 0.5, 1.0 이렇게 했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고 여기는 불편할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요. 0.5 같은 경우는 어둡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1.0은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부터 똑같이 1, 3, 5, 20에서 30 요 정도 봤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4번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니까 예, 질식을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한다. 독성은 있지 않습니다. 질식을 유발한다는 말도 조금 애매하죠. 그죠? 질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유발한다 이런 말 자체는 아무래도 일산화탄소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X입니다. 자, 미연소 가스라는 말이 나오죠. 예, 미연소 가스라는 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화해서 좀 주되게 다뤄야 되는데 미연소 가스는 가스 하나와 가스 하나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이 아이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서 땡 부딪힐 때마다 얘는 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촉할 때 열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결국 열 전도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열 전도율이 커야지만이 A의 기체가 B한테 열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B 기체가 또 다시 연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미연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얘라서 그래요. 열 전도율이 클수록 연소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 특이하죠? 왜 특이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을 썼잖아요. 그렇죠? 열 축적이 잘 되니까. 하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열 축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전달하는 열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가 되고요. 자, 발화점이 높을수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화점이 높을수록 발화지연 시간이 있는데요. 이 발화지연 시간의 정의가 좀 필요해요.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발화점에 도달한 후 발화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연소가 빡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연소 가스를 만들어내요. 그 가스를 만들어내어서 불온 연소로 되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물질 자체가 30도의 발화점이 있고 200도의 발화점이 있다면은 이 아이는 30도가 되면은 올라오는 가스가 30도짜리인 거죠. 이 아이는 A하고 B라고 하죠. 이 아이는 발화점이 돌아면 200도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가스는 200도짜리예요. 그럼 200도짜리가 산소랑 충돌하고 30도짜리가 산소랑 충돌하고 그럼 누가 더 충돌할 때 연소가 잘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은 얘가 200도짜리하고 산소가 훨씬 더 빨리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발화점이 높은 B가 높으면은 발화지연 시간, 불꽃 연소로 되는데 걸린 시간이 더욱더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맞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죠? 예. 보통 이게 기술사 문제 정도에서 좀 나올 정도가 되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좀 질문해서 저도 같이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자, 27번에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을수록 좋은 가염. 이건 특별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산소랑 결합하는 게 가염물이니까. 28번에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충돌하는 순간에 분자들의 방향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쵸? 유효 충돌이라고 그럽니다. 일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보네요. 예. 넘어가시면은 29번으로 가보죠. 알칼리 토금속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예, 알칼리 토금속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나 칼슘이 될 거고요. 얘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얘는 염소 같은 경우 할로젠, 요즘 할로젠이라고 그러죠. 아르곤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18쪽 영족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연수의 사요소에 대한 설명이 좀 많네요. 조금 하나하나씩 볼까요? 잘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예. 자, 가연물의 표면적이 작으면 표면적이 작다는 것은 훨씬 더 덩어려진다는 얘기예요. 표면적하고 크기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 산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 표면적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표면적이 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비표면적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어쨌든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겉면적의 총합을 말합니다. 자,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표면적이 크면으로 가셔야 되고요. 산소 공급원 중에서 산화는 자신이 환원이 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소도 있고요, 불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존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브롬, 요오드 등이 모두 다 해당합니다. 그죠? 산화제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산소 공급원 전체를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화열, 융해열, 흡착열은 점어로 쓰기 보기 어렵습니다. 기화열은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기 때문에 자신이 열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원이 당연히 되기 어렵고요. 융해열도 마찬가지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고요. 흡착열은 일종의 약간의 자연 발할 때 발열하는 건 맞는데 이 열이 너무 미약해서 점원으로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화학적 점화, 화학적 연쇄 반응은 불꽃 반응이 일어날 때 유무로 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불꽃이 있으면 화학적 연쇄 반응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학적 반응에서 지속적인 활성 라디칼이 발생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31번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아까 앞에도 얘기한 적이 있네요. 21%에서 30% 정도. 자, 범위 또는 값이 올라가는 것, 증가하는 것 찾아요. 그렇죠? 자, 산소 농도가 위험도는, 선생님 위험도는 어떻게 생각하죠? 위험도는 공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즉, 이것이 연소 범위요. 자, 연소 범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산소 농도가 지금 얘는 변함이 없어요. 하한계는 요것도 변함은 없어요. 다만 뭐가 올라가요? 상한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은 결국 위험도도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연소 하한계는 변함이 없고요. 연소 상한계는 증가합니다. 연소 범위 역시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과 아시기 니은을 빼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32번요. 인하점에 대한 설명 앞에 얘기한 거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괜찮죠? 예. 여기는 기출문제 형태로 나와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발화점에 대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33번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여기 있는 내용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인체오염 농도가 50ppm이고 무색 무치다. 이건 결국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니까 3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4번 같은 경우도 독서, 특성, 보기 연속 가스 종류 찾으랬으니까 뭐 이것만 보고 찾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맹독성을 보고 찾는 분도 계시고 염소를 포함하고 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맹독성하고 염소만 가지고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예. 여기는 포스겐을 얘기합니다. 염소를 포함한 것이 여기 있는 염화수소가 2개가 나왔네요. 하나는 뭐 바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정답에는 문제는 없지만은 이거 밖에 보이는군요.
정답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예, 염소가 2개가 들어가져 있고 예. 시아나수소도 맹독성은 맞죠. 다만 질소를 포함하고 있지 염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35번 가보겠습니다. 황화수소의 특징 썩은 달걀 냄새, 이산화질소 특징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다량 뭐 흡입 시 오는 뭐 다른 흡입 시는 질식을 할 수 있다, 질식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네요. 자, 불화수소는 모래, 유리를 부식시키는 성질도 있고요. 암모니아는 산성비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아니죠. 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약간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요. 얘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은 냉동가스의 유출사고, 그렇죠? 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보통 이산화 황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산화황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아황산가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아황산가스. 자,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이요. 연계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되어져 있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을 것 같죠. 예, 감광계수 0.1이면은 2, 30이고요. 연기 감지기 작동되어 있고요. 시각적 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난 방향 상실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간다? 심리적 영향으로도 취하게 된다. 그렇죠? 자, 연계 유동 속도 수평, 수직, 실내 계단인데 수직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실내 계단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도 뭐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 흑색 연기가 생기는 것은 이 안에 들은 전부 다 유기물이기 때문에 보통 탄소 성분이 분해돼서 나오면은 흑색 연기를 띠게 되죠. 자, 37번이요. 연기가 이동하면 굴뚝 효과에 커지는 요인, 건물의 높이가 높을 때 좋고요. 내외부의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에 더욱더 커집니다. 층간의 기밀도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건물 외벽의 기밀도죠. 층간의 기밀도가 낮다는 것은 이래 막혀져 있고 뚫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쵸? 원래는 외벽의 기밀도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층간의 기밀도라고 하면은 층간의 공기 누설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층간의 기밀도가 낮게 되면 위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건물 층간에 공기 누설이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얘네들은 굴뚝이 커지는 요인이 아니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이었겠죠. 층간의 기밀도가 낮을 때. 자, 그 정도. 기밀도가 낮다는 것은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38번이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연기 이동 방향에 대한 얘기요. 온도가 상승할 때 공기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주변으로 밀어낸다. 팽창에 대한 얘기고요. 틈새 많거나 그러면은 공기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바람의 영향 많이 받고요. 공기조화 설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내부보다 따뜻하다는 것은 온도가 높고 여기가 낮다. 그러면 실내 공기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온다. 외부 공기가 내부보다 따뜻하다. 실내가 더 차가우니까. 맞는데요. 그렇죠? 뭐가 틀렸죠? 1번에 온도가 상승한 실내 연기와 공기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주변의 열과 연기를 밀어낸다. 틈새가 많거나 창이나 문이 많은 건물이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기조화 설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공기의 유동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다. 외부 공기가 내부보다도 따뜻할게요. 실내 공기가 아래로 이동.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연기 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군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내용에서는 틀린 건 없는데 맞죠? 그렇죠. 4번에는 이럴 수 없다.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연기는 언제나 위로 상승해야 되는데 D것 같다. 4번 같은 경우는 역굴뚝 효과거든요. 역굴뚝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실내 화재에서는. 자, 39번 연기가 가득한 실내 화재에서 진입해야 될 방향으로 오는 것은 우리는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나갈 때 불어오는 쪽을 풍상, 불어가는 쪽을 풍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풍상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근데 풍하 방향은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성대를 따질 때는 중성대 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중성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기가 들어가고 연기가 나올 때 그 중앙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은 중성대니까 들어가는 쪽 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오타되어 있네요. 중성대요. 예. 실내외 압력 차이가 크다. 압력 차이가 큰 곳으로 따져서 갈 수 있는 경우는 저 위에 저 아래 어딘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내외 압력 차이 그다음 중성대 위쪽에 제일 윗부분이 압력 차이가 사실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쪽에 실내 압력이 엄청 높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마지막 40번 한번 가보죠. 중성대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 나머지와 다른 것은 출입문 외의 계구부의 크기가 클수록 기본적으로 계구부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공기 환기가 잘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높이가 환기가 잘 되면은 연기가 많이 빠져나니까 중성대의 높이는 어떻게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면은 들어가는 공기가 너무 강해서 이 아이들은 오히려 중성대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외풍이 강한 것도 당연히 낮아지고요. 출입문 이외에 계구부가 열려져 있다더러 계구부가 낮게 되면은 유입되는 급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다시 낮아지죠. 예, 그래서 높아지는 1번만 되어져 있네요. 연기가 좀 들어오니까 용어의 장난질이나 이런 게, 장난질이 아니고 용어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를 마치겠습니다.